문다혜 씨가 생각보다 좀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위험 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는 건지 일단 저는 여쭙겠습니다. 그 첫날 CCTV가 보도됐잖아요. 네. 그 CCTV 딱 보니까 저거 위험운전 치상 적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한데 그 택시 기사 피해자죠. 네. 그분이 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해 진단서도 안 내고 일체 출석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통증을 호소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이미 지금 네.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분이 수사에 협조 안 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히면은 그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 네. 5조의 11에 보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법정형으로만 보면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요. 물론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사망하거나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라고 하니까 예. 뭐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위험운전 치상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인행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은 예. 살인이라고 그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국민 앞에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문다혜 씨는 그 CCTV 그 공개된 것 보면은 네. 이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나 되잖아요. 149인가 그랬던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0.08%가 지금 면허 네. 취소인데 예. 우리가 면허 취소라고 하지만 0.08%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정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뺏어야 된다. 예. 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숫자예요. 그게 네. 0.08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0.14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던 그 0.158%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합하면 한 0.3% 가까이 되네요. 어우,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다들 이렇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두분 합치면 3할 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단 문다혜 씨는 객관적인 그 혈중 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그 CCTV 보면은 일단 비틀거리면서 걸어오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일단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고 그 캐스퍼를 미니 컨트롤맨하고 헷갈리 이거는 뭐랄까요? 저는 이거는 탱크랑 비행기랑 헷갈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정도 네. 되면은 네. 거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 문이 안 열리니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기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 차 찾아가지고 차 문 열고 이제 운전하는데 그 행인을 칠 뻔하잖아요. 네. 그쵸.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네.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사실 그분이 먼저 네. 다쳤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우회전 차선에서 또 그 왼쪽 깜빡이 놓고 좌회전을 그쵸. 하질 않나. 이렇게 가면서 교차로 거기 빨간불인데 그냥 진입하잖아요. 맞아요. 신호등이 있던데 거기 진입해서 교차로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식당에서 또 반말로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는 것에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사건은 그 상해 진단서만 나오면 네. 거의 뭐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위험운전 치상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보통 문다혜 씨 변호인이라면은 아마도 그 택시 기사한테 합의를 하려고 하겠네요. 빨리 합의해야죠. 네. 지금 그 문다혜 씨가 좀 일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슈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문다혜 씨가 빨리 조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요. 네. 그 다음 날 술 깨면 빨리 임의 출석해서 그 조사 받고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법의 영역을 떠나서 네. 정무적인
영역에서도 네. 국민들 앞에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음. 빨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 조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 네. 이게 선출된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도 비슷해요. 바로 다음 날에 술 깨우고 바로 용산서 가서 조사 받았으면 기사 나오기 전에 그랬으면 금방 뭐 언젠간 알려지겠지만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건데 지금 용산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입구가 하나예요. 거기 후문이 없어요. 네, 후문이 없고 노박구인데다가 지하철장이 없습니다. 옛날 건물이었고 이거는 뭐 괜히 그냥 이거는 지나가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또 문다혜 씨가 또 공인이 아니어서 공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연예인도 공인은 아닌데 공개 또 소환하잖아요. 김호중 씨도 공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검찰 그 저기 수사 공보 준칙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 네. 부분 비공개는 보장해주게 되어 있긴 한데 음. 문제는 이게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 김호중 씨 같은 네네. 경우에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나갈 때 원래 김호중 씨가 비공개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상황을 못 이겨서 이제 나와서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연예인은 저렇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망신주기성으로 왜냐하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법방해의 어떤 그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고 보이지만 김호중 씨 이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혐의가 제대로 확인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경찰서 포트라인에 서면서 본인이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한테는 그런 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다혜 씨는 또 이제 그런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일관된 잣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럽고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문다혜 씨 본인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본인이 빨리 출석해서 네. 그 조사 받고 조사 받으러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이슈가 빨리 또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이거를 쟁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네. 문다혜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빨리 조사받고 빨리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빨리 합의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건 해야 되는 일들이 정석처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계속 대응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일을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조국 대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독립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또 이에 대해서는 성인인데 청와대는 왜 들어가서 살았나? 다 세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조국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야권에서 옳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유인태 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나셨기 때문에 네. 방송에 나오면은 진영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하세요. 네. 유인태 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면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어쨌든 성인이 딸이 음주운전을 한 거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나와서 내 딸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 딸 자식이지만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뭐라고 못하죠.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뭔가 비판하기는 어려워져요. 네. 그런 점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이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작 그 딸에 대해서는 뭐 딸은 이렇게 대놓고 음주운전해서 지금 위험운전 치상까지 네.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 일관된 내로남불 DNA가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점이거든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퇴임 후에 SNS를 좀 세어봤어요. 그 페이스북을 한 개 한 개 다 세어봤는데 204개인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올린 셈인데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그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너무나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 문다혜 씨 본인의 대처가 저는 많이 잘못됐어요. 아까 그 칼럼니스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일에라도 술 깨고 용산경찰서에 나가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았으면요. 그 지금 사회부 각 언론사 기자님들이 이렇게 고생 안 할 겁니다. 네. 그날 그 단독 기사가 밤 9시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술 깨고 가서 조사 받았으면 그 전에도 조사 받을 네. 수 있었을 걸요. 네. 그리고 그 뭐 부친인 문 전 대통령부터가 변호사잖아요. 네. 주변에 그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사건팀 기자들 막내들이 용산서에 뻗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용산 경찰서는 지금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네. 그건 지금 그 용산 경찰서 입장에서도 좀 공개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은 거기가 후문이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고 네. 들어가는 길은 하나니까 일종의 노루목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언론사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한 명씩 대기하고 있을 걸요. 네. 그렇게 속칭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그 기자님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뭐랄까 언론 보도의 측면에서도 좋아지지 않게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문다혜 씨는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있을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해요. 사과해. 아 이게 영화 좀 리얼합니다. 따라했는데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형량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위험운전 치사상 아까 이제 뭐 형량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100건 중에 90건 넘게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 뭐 이런 제 기사 그 본것 모 같은데. 언론사에서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판결문을 찾아서 예. 자기들이 100건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 91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9건 벌금형이고 대충 그 정도 비율이 맞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저도 본 적은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 그 위험운전 치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굉장히 그 진심 어린 선처에 탄원을 하고 또 피고인 본인도 매우 그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이랬을 적에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다혜 씨도 주변에 이 정도 조언을 해주는 법조인들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사정들이 없으면은 이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에 또 상습적인 그 과태료 체납이 또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예요. 아. 과태료 수준이니까 네. 과태료 수준이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문다혜 씨 본인이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피해자가 정말로 그 진정성 있는 선처 탄원을 하느냐입니다. 그다음에 문다혜 씨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인 것인데 지금처럼 뭔가 사건을 일응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이게 양형 면에서도 좋아질 만한 요소가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문다혜 씨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 변호사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한테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정우성 성대모사를 하려다가 안 비슷한 것 같다고 안 하겠습니다. 공기 반 비슷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문다혜 씨 증인 채택이 지금 불발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의혹 사건도 있는데 이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이 뭐 야당이 99명이고 여당이 1명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감에서 좀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현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에는 네. 검찰에 나가서 조사 받아야죠. 네. 문다혜 씨가 지금 이제 아마 디지털 포렌식 그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은 네. 이제 부를 거예요. 네. 지금 이 음주운전 건도 있고 해서 조금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에는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자꾸 법사위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 안 해주면서
뭔가 방탄을 하려고 한들 예. 결국에는 그런 조사들을 다 회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법사위 증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국민의힘에서 그 법사위 증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된 사람 중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어요. 예. 저는 왜 민주당에서 그분은 극구 증인 채택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뭐 쌍특검 하잖아요. 네. 그 쌍특검이 원래 작년 12월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 쌍특검의 다른 하나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었어요. 예.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2요구돼 가지고 되돌아온 뒤에 민주당에서 두 번 다시 발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년 12월에 특검법을 처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하나만 하기가 좀 못하니까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구색 맞추기로 같이 한 게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개의 발의안이 있었는데 그 국회 3개인가 발의가 돼 있었어요. 그 중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을 그 수정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2요구에서 돌아오고 나서 지금은 다시는 얘기를 안 하죠. 그 발의도 안 하고요. 말도 안 나와요. 네.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돼서 한석도 없으니까 발의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21대 국회 때는요. 그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아까 제가 3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있어요. 지금은 두 번 다시 발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저기 법사위에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면 채택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근데 최근에 그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라고 하면서 그 이화영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거기서 예. 본인의 변호인과 아주 진솔하게 나눈 대화의 그 육성이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무죄 재판 로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대법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김영태 변호사가 대법원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고 2심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한 번만 있어도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고 정말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네. 정말 국기문란 사건인데 한 번도 아니고 2심도 있고 그럼 2번 있었던 겁니까? 최소 2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회가 살펴봐야죠. 근데 권순일 전 대법관 부르자고 하면 안 불러요.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예. 이 사라진 특검법 좀 찾아주세요. 어디 갔는지. 예. 권순일 전 대법관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발소가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재미가 없었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법조계 정치 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주 명쾌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